이번에 구글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AI 결제 프로토콜을 공식적으로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광고, 검색, 클라우드가 주력인 회사였죠. 근데 왜 갑자기 결제망을 본격적으로 건드리느냐? 그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미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아마존은 아마존페이가 있죠. 또 메타는 리브라라는 이름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시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전부 다 금융시장을 탐내고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결제망을 잡는 순간 또 사용자의 소비 데이터를 통째로 손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곧 광고, 쇼핑, 플랫폼, 지배력 강화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구글도 이제 뒤늦게 이 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 구글의 결제 프로토콜 자체가 기존과 다릅니다. 단순하게 신용카드, 직불카드만 얹은 게 아니라 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재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세일즈포스까지도 파트너로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하게 거래소 안에서만 돌던 토큰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시작점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스테이블코인과 XRP의 구조적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고정시키는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죠.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고,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엔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야 될 때 단순하게 스테이블코인끼리 맞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죠. 유동성 문제들, 거래 속도, 수수료들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XRP가 살아남는다는 거고, XRP는 처음부터 국경 간의 결제 브릿지 통화로서 설계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USD 스테이블코인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JPY의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었다면은 XRP를 중간에 두고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사실상 그 뒤를 뒷받쳐줄 브릿지 인프라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구글페이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만 받습니다. 이때 환전 과정을 은행이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높게 나오죠. 하지만 인공지능 결제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서 XRP로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렇게 경로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1초, 2초 만에 결제가 끝나버리고 수수료는 몇 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테이블코인과 XRP가 결합할 때 나오는 폭발적인 효율성인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책과 규제의 변화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미카라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에 준비 중이죠.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제도권 돈처럼 다뤄진다는 것들을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제도권 스테이블코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통화, 즉 XRP의 쓰임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리플 회사가 준비 중에 있는 RLUSD 스테이블코인까지도 더해보면은 이런 그림 자체가 더 명확해진다는 건데요. 구글 같은 빅테크는 소비자 결제를 잡으려고 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은행과 기관 결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두 축이 결국에 만나게 되면은 그 중간을 이어주는 자산이 바로 리플 XRP인 거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결제 프로토콜이라는 키워드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AI가 단순하게 결제를 자동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환율 최적화, 그리고 수수료 최소화, 리스크 관리까지도 실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결제 경로를 선택을 한다는 거고, 즉 금융의 두뇌가 인공지능화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 블록체인이랑 브릿지 자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요, 기존 금융만으로는 AI 인공지능이 원하는 속도랑 효율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이번 발표 자체가 단순한 신기술 출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빅테크의 금융 주도권 경쟁,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그리고 리플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재조명받는 계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단순하게 리플 XRP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보다 이런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XRP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 이런 역할들을 읽을 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XRP가 시장에서 완벽하게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요, 이 제도권 금융과 실제 사용 인프라가 맞물리기 시작을 한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거는 ETF겠죠. 최근에 미국 SEC 측에서 거래소 상장 기준을 완화하면서 렉스 오스프리라는 자산운용사가 XRPR이라는 이름으로서 첫 번째 XRP 현물 ETF를 내놨습니다. 이 상장 첫날 거래 규모만 약 3,700만 달러.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요, 이 실제로 기관과 개인이 제도권 창구를 통해서 XRP를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인데, 원래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대형 자산만 다루던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서 이제 XRP가 정식적으로 포함이 됐다는 거고, 즉 투자자가 직접 지갑을 관리하지 않아도 미국 내부 증권 계좌만으로 XRP를 노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곧 XRP가 코인판으로 넘어가지고 금융판으로 진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겠죠.
하지만 ETF만으로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없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 실제로 돌아야 된다는 거고, 이번에 리플이 DBS 은행 그리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과 손을 잡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DBS 거래소에서 프랭클린 템플턴이 발행한 SG 벤지라는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가 올라갑니다.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달러 MMF를 블록체인 위에 올린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연결이 됩니다. RLUSD로서 SG 벤지를 매수할 수가 있고요. 또 SG 벤지를 담보로 맡기면은 대출이나 레포 거래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즉 리플 레저가 단순한 송금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관들이 실제로 담보를 굴리고 돈을 빌리고 결제를 처리하는 이런 금융 백엔드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뉴스 하나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XRP가 3달러대를 회복하면서 50일 이평선을 상회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도 단기 반등 국면을 확인시켜주는 시그널인데, 일부 트레이더들 측에서는 곧 10달러 갈 거다, 이런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단기적인 가격 타겟은 흥분을 주겠지만요, 핵심은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거,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얼마나 꾸준하게 이어지는지, RLUSD랑 SG 벤지를 통한 실제 거래량이 얼마나 쌓이는지, 결국에 이 숫자가 누적돼야지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 차익에 몰두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서 천천히 포지션을 늘려나가는 게 현명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ETF가 상장됐다고 해서 곧장 폭발적인 유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초기에는 거래량과 괴리율이 불안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BS랑 프랭클린, 리플의 협력이 발표 단계에서 실제 거래 단계로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XRPR ETF 일일 순유입 추이, 그리고 RLUSD랑 SG 벤지 거래량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이 두 데이터가 확인될 때 비로소 XRP의 구조적인 상승이 본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는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는 코인이 아닙니다. ETF를 통해서 제도권의 문이 열렸고요. 파트너십을 통해서 돈이 도는 길들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요, 이 단기 가격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ETF 자금 유입과 RLUSD 실제 사용 데이터 같은 이런 본질을 추적할 줄 아는 자세겠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애플과 리플 XRP의 연결 가능성인데요. 최근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혹시 애플페이가 리플 네트워크를 붙잡는 게 아니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루머 자체가 그 뒤에 깔린 결제 인프라의 방향성이겠죠. 이 변화를 놓치면은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기회를 읽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애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탭 투 페이 온 아이폰 기능을 유럽과 캐나다로 넓혀가면서 글로벌 결제망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하게 아이폰 안에서 결제를 편리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결제 인프라의 표준으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애플이 미래의 글로벌 결제망을 넓히는 과정에서 이 국경을 넘는 송금이나 스테이블코인 결제 같은 영역은 어떤 기술과 맞닿아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 XRP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리플이 단순하게 코인 하나를 발행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SBI 리미트, 그리고 트랭글로, 그리고 니움 같은, 그리고 글로벌 송금사 월렉스 같은 회사들이 리플렛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 말은 곧 리플이 결제망이 이미 땅에 발을 딛고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실제 생활 속에 들어온 것처럼 해외에서는 애플페이, 구글페이가 일상적인 결제 수단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리플렛과 이런 빅테크 결제망이 연결이 된다면 해외 송금이나 국경 간의 결제가 카드 결제처럼 원클릭으로 끝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상당한데요. 2024년 리플 레저의 자동 마켓 메이커 AMM 기능이 올라왔습니다. 덕분에 네트워크 안에서 토큰 교환이 훨씬 더 수월해졌죠. 그리고 계정 개설 시에 묶이는 최소 예치금이 10XRP에서 1XRP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갑 만들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고, 이게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네트워크 확장성과 실제 사용 진입 장벽을 동시에 낮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2024년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이더리움과 리플 레저 양쪽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자체보다도 연결된 파트너십에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오픈페이드가 RLUSD 민팅, 번, 온오프 램프를 지원을 하고, 스위스의 아미나 뱅크가 커스터디랑 트레이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DBS랑은 프랭클린 템플턴 머니마켓 펀드랑 RLUSD를 연결하는 구조까지도 나왔죠. 즉 단순하게 코인 하나 더 생겼다 정도가 아니라 기관이 리플레저를 통해서 달러를 쓰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관문 자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규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 SEC랑 소송은 지난 여름에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리플이 1억 달러대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종결이 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SEC는 2025년 디지털 자산 ETF 규정을 일반화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어서 앞으로는 다자산 ETF라거나 알트코인 개별 현물 ETF도 순차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도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CME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달 XRP 선물을 출시했고 10월에는 옵션까지도 론칭할 예정인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이 XRP를 정식으로 해지, 롱, 숏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변동성 확대가 아니라 가격 발견의 투명성이 올라갔다는 뜻이고, 이게 달력에 꼭 표시해야 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스위프트 ISO 2002 완전 전환일인데요. 지금은 기존 메시징 방식과 공존하고 있지만 그날 이후로는 모든 국제 송금이 새로운 표준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리플이 이미 이 표준과 호환성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연결고리가 더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애플과 리플의 직접적인 연계는 아직까지 루머겠습니다. 하지만 결제 인프라는 확실히 열리고 있다는 거, XRP는 기술적으로 더 쓰기 쉬워졌고요. 또 RLUSD 같은 달러 관문을 통해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내일이 마련이 됐겠죠. 미국 SEC 소송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ETF랑 CME 파생상품, 국제결제 표준까지도 제도권의 문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 이슈를 봤을 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흔히 CZ라고 불리는 인물이 다시 무대에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단순하게 돌아온다 안 온다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해당 이슈가 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짚어보자면 중국 블록체인 전문 매체 판뉴스 측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요, CZ는 자신의 X 프로필을 X 바이낸스에서 그냥 바이낸스로 바꿨다라고 해요. 아주 단순한 변화 같지만 이건 그 자체로도 강력한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마치 은퇴한 축구 선수가 자기 SNS 프로필에 다시 소속 구단 이름을 넣는 것과도 비슷한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블룸버그 측 보도에 따르면은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랑 진행해왔던 협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왔습니다. 바로 2023년 합의 당시에 부과됐던 외부 규제 감시자, 즉 제3자 준법 모니터를 두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관련 소식인데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은 바이낸스는 더 이상 외부 감시인을 두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CZ 복귀 가능성과도 맞물리면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CZ가 정말로 CEO로 복귀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보면 제약이 존재합니다. 2023년 당시 바이낸스는 4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고 미국 당국이랑 합의를 했죠. 그때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적인 감시자 선임이었고, CZ 본인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형기를 맞추고 풀려났고요. 이제 외부 감시자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도까지도 나오면서 합의문에 어떤 조항이 남아있는지는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 자리 복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첫 번째로 상징적인 복귀가 있겠죠. 이 프로필 변경이나 행사 참여처럼 이 브랜드의 얼굴로 CZ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배구조 복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비상근 고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직접 CEO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회복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 복귀가 있겠습니다. 다시 CEO로 아예 돌아와가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첫 번째랑 두 번째, 즉 부분적인 복귀가 훨씬 더 개연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자면은 루머가 돌자마자 BNB 가격이 튀어 올랐습니다. 투자자 심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가격 반등만 바라보면은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소의 구조적인 위치 변화인 거고, 감시자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회초리가 사라지는 대신에 내부 시스템이 진짜로 성숙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바이낸스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실히 증명을 해낸다면은 글로벌 거래소 점유율과 유동성이 다시 바이낸스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계 표준이 또다시 바이낸스가 설정하게 되겠죠. 또 반대로 정치권에서 반발하거나 규제 당국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결국에 CZ 개인의 복귀 스토리라기보다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인프라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외부 감시 체계에서 내부 준법 체계로 무게가 옮겨가고 CZ가 다시 얼굴을 내민다면 바이낸스는 창업자의 그림자랑 글로벌 규제 신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요, 단순하게 CZ의 복귀 여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장의 구조적인 신뢰가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제도권 진입을 얼마나 앞당길지 여부겠죠. 특히나 리플을 두고 왜 굳이 원칙 매매를 활용해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적당히 사고 팔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에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인 거고, 여기서 원칙 매매, 즉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리는 매매 방식은 귀찮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경도 많이 써야 되겠죠. 또 때로는 하기 싫은 이유를 찾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속편한 거는 그냥 한 방에 몰빵해두고 잊어버리시는 건데요. 실제로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단 한 명만이 꾸준히 원칙 매매를 실천하면서 단기 흐름들을 살려내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몰빵을 선택했더라도 스스로한테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 팔 걸, 이 가격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반복된다면은 사실 그거는 중장기 투자자의 성향
성향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쌓이면 결국에 무리한 고점 추격 매수하고 바닥에 손절 반복하면서 투자금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겠죠. 원칙 매매를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 매매라는 것들은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업비트 붙들고 있는 매매가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단기 고점과 저점 구간에 미리 지정가를 걸어둘 줄 아는 거. 당장 체결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가격을 기다릴 줄 아는 게 진짜 실력인 거고, 또 반대로 목표 수익 구간도 미리 걸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시장이 출렁이더라도 차분히 대응이 가능하겠죠. 특히나 요즘처럼 미국 시장과 트럼프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에는요, 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대응하시기보다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하지만 미리 미지정가를 걸어두시면은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마음도 편해지실 겁니다. 문제는 대응을 놓쳤을 때 생겨요.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그때 팔 걸 하는 후회랑 아쉬움이 쌓이고 결국에 매매가 흔들리게 됩니다. 최고점에서 완벽하게 팔려고 욕심내시는 것보다는요, 현실적인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한 원칙 매매가 훨씬 더 건강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매매 방식을 선택하시든지 그 안에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가 아니라요, 원칙을 지켜가시면서 건강하게 투자하시는 모습들을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것은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 그냥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